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반면 평화 중재자를 자처해온 중국은 이번 분쟁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외교적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무력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20일 이란의 핵 관련 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고 다음 날 카타르를 통해 이란을 설득해 양측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분쟁 내내 제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외교적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외교적 움직임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후 중동이 불안정하면 세계도 평화롭지 않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란 편을 드는 외교적 수사에 그쳤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압박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이란과 사우디의 국교 회복을 중재하며 중동에서 외교적 입지를 넓혔던 과거 행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글로벌 외교 강국으로서의 야망을 품고 있지만 이번 중동 사태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신중한 태도는 전략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란산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적극 개입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력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중동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만 군사기지를 운영 중입니다. 그로닝겐대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은 중동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휴전은 미국의 힘과 외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한 채 방관자로 남아있다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17년 만에 미국산 핵무기 탑재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본토내 전술 핵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월 24일 F-35A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도입은 2008년 주영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영국 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사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F-35A 기종은 미국의 최신 B-61-12 전술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로 기존의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용 중인 수직 이착륙형 F-35B와는 다른 모델입니다. 영국은 그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만을 통해 핵 전력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도시를 파괴하는 전략 핵무기로서 국지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무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 핵 확대에 대응한 조치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F-35의 편대 도입은 나토의 이중능력 항공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영국 공군이 기체를 운용하되 핵무기 사용은 나토 핵 계획그룹과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의 공동 승인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마르크 르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를 동맹에 대한 영국의 강력한 기여라고 환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2025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침략이 유럽 대륙을 위협하고 적대국의 활동이 영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시의 본토가 직접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급진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당연시할 수 없다며 이번 전투기 도입은 군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흥이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힐리 국방장관 또한 새로운 핵 위협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행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속도에 대응해 유럽 안보 지형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을 흔드는 그림자 전쟁. 이란을 무릎 꿇린 이스라엘의 공습작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불리는 모사드가 있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첩보전이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가 다시금 전 세계 안보 지형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이스라엘군이 감행한 이란 공습작전의 배후, 바로 수년 전부터 이란을 놀이터 삼아온 모사드의 그림자 작전이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1949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창설된 모사드는 창립 이래 70년 넘도록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대 세력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첩보전과 암살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미국 CIA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인적 정보, 즉 휴민트를 무기로 모사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주도해온 조직입니다. 과거 모사드는 나치 전범이며 라트비아의 도살자로 불린 추크르스를 브라질에서 암살하고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검은 9월단을 수년간 추적해 한 명씩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그 스케일과 정밀성에서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최근 모사드는 헤즈볼라 지도부를 노린 삐삐 폭탄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무선 호출기 속에 수년 전부터 심어둔 폭발 장치를 일제히 폭발시켜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작전은 현대판 트로이 목마로 불립니다. 삐삐를 도청 방지 수단으로 사용해온 헤즈볼라의 허를 찌른 이번 공격은 모사드가 유령 회사까지 설립해 폭발물을 조립하고 납품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에 대한 침투도 치밀했습니다. 모사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란의 무기와 드론을 반입하고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 장비를 매설해 왔습니다.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반격 수단까지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이란군 수뇌부 암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개시하자 모사드가 제공한 정밀 정보에 따라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자고 있던 아파트를 정확히 타격했고 두 사람은 침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모사드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침투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한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실패가 여전히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격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모사드는 기습의 주모자인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화르, 이스마일 하니의 제거에 성공하며 복수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모사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그림자 전쟁에서 침묵 속의 역사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최정예 첩보 조직입니다. 미국 투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인간기관지 세포 하나로부터 유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조립되고 움직이는 생체 미니 로봇, 엔스 로봇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람 폐에서 떼어낸 생체 세포를 특별한 유전자 조작 없이 배양했더니 세포들이 스스로 뭉치고 재조립해 머리카락 같은 선모를 이용해 헤엄쳐 다니는 아주 작은 생체 로봇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라며 헤엄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생물학적 나이까지 되돌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엔스 로봇은 마치 설명서 없이 스스로 조립되는 레고 블럭처럼 분리된 인간 세포들이 전혀 새로운 구조로 결합해 탄생합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일생을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획기적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세포는 혼자 자라 단독으로 커지고 어떤 세포는 작은 집단이 합쳐져 하나의 엔스 로봇이 되기도 하며 자라지 않고 휴면에 들어가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전자 지시 없이도 다양한 생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전자가 과거로 리셋됩니다. 성체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배아 시절에만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이 다시 커졌고 심지어 단세포 생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유전자들까지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세포들이 새로운 생명체로 자가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전적 시계를 되돌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체 나이가 회춘합니다. 21세 기증자의 세포로 만들어진 엔스 로봇의 생체 나이는
10일 뒤 측정 시 평균 18.7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야마나카 인자 없이 단지 새로운 형태로 구성됐을 뿐인데도 세포가 스스로 젊어졌다는 사실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넷째, 자가치유를 하고 크기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엔스로봇은 상처를 입으면 꿈틀거리며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며 처음 크기가 클수록 오래 생존했습니다. 죽음도 서서히 약해지기보다 활발히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생체 로봇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과 의학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먼저 세포가 유전자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부품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규칙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능과 유연성을 지녔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이는 몸의 구조가 오히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세포로 만든 엔스로봇이 병원체를 치료하거나 조직을 재생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약물 전달이나 신경치유 등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복잡한 유전자 조작 없이도 세포를 회춘시키는 길을 열어주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아줄기 세포나 뇌조직을 사용하지 않아 윤리적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생체 로봇 분야에서 매우 독보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스로봇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따라온 생명의 설계도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생명의 기원과 미래 의학을 향한 거대한 한 걸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